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0% 중반 가까운 지지율까지 나오자 윤석열 후보 대세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던데, 일단 뭐 ARS 조사에서는 좀 튀는 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퍼센트 차이 나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ARS 때는 어떤 한 자리 수 내에서 윤석열 앞선다. 근데 오늘 나왔던 MBS 조사에서는 또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인데, 그 일각에서는 벌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겼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세? 오늘 지금 나온 MBS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24, 26일 날 조사를 했고요. 가상번호와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34%, 심상정 2%, 안철수 10%, 그다음에 지금 부동표가 18%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주 조사 대비 비교하면 두 후보다 1, 2위를 하는 두 후보다 모두 1%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10%로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대세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고요. 그 대선 역대 대선들 보면은 투표율까지도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완이 되고 그럼 또 자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농공 행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게 미리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건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오늘 이제 MBS 조사가 나오고 이제 이전 조사들하고 뭐 이렇게 종합 비교를 해가지고 바닥을 쳤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바닥을 쳤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상승 모멘텀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거 역시 조금 섣부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이제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지지율이 고정되는 추세가 좀 엿보이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일종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설 전후해가지고 좀 이게 굳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위기 의식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MBC하고 이제 서울대의 국제정치 데이터센터가 같이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여론M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40% 전후한 정도로 좀 이제 굳어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5% 내외에서 이제 답보하는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설 연휴가 본격 돌입되기 전에 뭔가 좀 여론의 향방을 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틀을 좀 흔들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지금 다 오차범위 이내 조사들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겼다 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질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정평가가 높았던 요소들, 그러니까 원전 문제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또 그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쏘아지는 상황에서 안보 정체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요소들을 딱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좀 단일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뭔가 좀 여유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이제 방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소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그 뭔가 촉박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여유 있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끼고 좀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그냥 철전에 다 던져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자세가 지지층에게 좀 불안감과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운동 방향의 어떤 기조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정도 짧게 한 20-30분 정도만 소화하는 일정이고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비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가 노출되는 걸 줄인다. 그러고도 공중전으로도 이제 충분히 점수를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일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그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방을 좀 노려봐야 되는 뭔가 좀 이게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굵직한 한 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보수표가 결집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근 최은순 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판결. 그렇죠. 오늘 정경심 교수가 4년형 확정 판결. 이것 때문에 진보층이 이번엔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진보층의 결집도 결집이지만 지금 사실 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보면 진보층 특히 이제 그 정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거는 거의 결집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결집도를 보면 한 80%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의 생각인데 이 사법 특히 이제 그 장모의 그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1심에서 유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 오늘도 판결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보층 결집보다는 이 중도층의 어떤 이 회의 이런 걸 좀 생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녹취록 이슈나 뭐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형수 욕설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반영이 끝난 상태라서 이슈의 폭발력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이 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리얼미터의 의뢰로 이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이제 24일에서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이재명 후보의 일명 욕설 논란하고 김건희 씨의 그 녹취 파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악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이제 물었는데 김건희 씨 녹취가 이제 44.5%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은 50.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미세하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이 더 이제 높게 나온 거는 대체로 이게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로 독자적인 어떤 폭발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단계는 지나갔고 대체로 양쪽의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걸 보면 이런 그 부정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문화일보랑 엠브레인 조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그 이 김건희 씨 논란은 지금 언론 매체 쪽에서 계속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일보의 건진법사가 있고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도 이제 무속인 연합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 그 국민들이 좀 미신이라든지 이런 좀 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무마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그 교계 쪽 기독교 개신교 이쪽에서도 지금 성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렇게 끝난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불씨를 갖고 있는 이슈라고 말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한 거는 20대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이상의 세대들은 좀 알고 있던 내용인데 20대들은 좀 잘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정평가가 그 YTN 자료를 보면은 20대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속 논란은 녹취록과 관계없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 언론사에서 또 취재 경쟁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이 꺼지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이 사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도층하고 여성은 좀 천천히 반응하니까 이 이슈가 천천히 반응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지나고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대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사실 재보궐에 서울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서울 민심은 좀 어렵다. 그러나 다듬어야 된다. 반면 경기도는 뭐 나의 안방이다, 텃밭이다, 이길 것이다. 뭐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도 지고 경기도도 그 ALS 조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압도적인 안방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최근 여론이 흔들리는 게 이제 방역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대응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좀 방역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그 선대위의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그
소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걸 좀 우선순위를 둬서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설 전에 다 던져야 된다라는 그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 때 좀 충분히 쉬시고 설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것의 메시지를 좀 정돈해서 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좀 조급해 보인다라는 게 여론의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될까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 일테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 가능성을 꾸준히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첫째 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24% 차이로 이제 앞서는 굉장히 좀 압도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1%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여유로움이나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을 일정 정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뭐 무속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이 선대위 차원에서 공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가 연설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그 네거티브적인 얘기들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자꾸 그렇죠.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중도층 여론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무게감에는 썩 그렇게 잘 어울리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대위하고 이제 조율을 좀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이 이제 소위 무속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후보가 직접 참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아마 이제 선대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뭐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설 때 얼만큼 정비를 하느냐. 그게 이제 설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증을 내는 이유는 명절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진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명절 전에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것 같고 이윤영 수장 이야기한 것처럼 방역 문제는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방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20대에는 더해요. 지금 그렇죠.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가 원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이야기였는데 최근 들어 워딩이 바뀌었어요. 부스터샷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영업시간 연장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역 대책을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바꿔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 대책을 하면은 나한테 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지금 명절 앞두고도 또 명절 지나서도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화살이 후보한테 쏠릴 수 있다. 근데 예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어쨌든 그렇죠. 따라서 움직이는. 네.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도 전혀 거기에 네.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방역 그렇죠. 문제도 그렇고 전혀 거기에 호응이 없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면 초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선거 출마하신 분들 보면 여론조사 이제 나오면서 내가 후보였을 때 여론조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후보가 굉장히 마음이 촉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후보는 정부의 두 가지 가장 강력한 거 두 개를 요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부분. 유연한 방역 정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둬도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또 생각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미리 다 이제 고지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역 정책의 전환을 좀 추진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론의 어떤 배경을 이재명 후보나 혹은 캠프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오미크론 상황에 맞춰서 방역 전환을 조금 준비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펴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자, 송영길 대표의 여러 가지 쇄신안 지금 쇄신안을 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제 리얼미터 조사나 오늘 MBS 조사에는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일단은 그 후속 조치가 나와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인적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거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나온 건데 사실 특히 이제 요거 촉발시킨 게 김종민 의원님인데 김종민 의원님이 그 다음에 다른 인터뷰에서 나와 얘기하신 걸 보니까 좀 본인이 얘기했던 그 용태론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또 바로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만 바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어차피 다음 여러 가지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자기는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말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역시나 일종의 그 조급함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 송영길 대표가 던진 것도 다른 중진들하고의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던진 것 같지는 않고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쇄신안이 던져졌을 때 특히 인적 쇄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이게 당내에서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면 안 되는데 어제 오늘 그 소위 말하는 당내의 청년 정치인들이 내놓는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조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대표가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일종의 환영하는 입장 정도를 그렇죠. 밝히고 뭐 같이 잘 만들어 가자 정도의 메시지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왜 다른 86 후배들은 선배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추가로 던져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또 안에서 자리 두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잘 관리가 돼서 메시지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송영길 대표만 물출마 선언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더구나 오늘 이제 우상호 의원은 이제 총괄본부장으로 또 앉혔기 때문에 86 정치인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럼 하루 만에 되돌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또 되는 거라서 메시지 자체도 좀 혼란스러워 보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싹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해줬어요. 젊은 내각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그냥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이 발해버린 거죠. 예.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한참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좀 정치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대로 나왔던 게 17%였는데 지금 어저께 YTN 조사를 보면은 9.8% 한 자리 숫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당 주변에는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지금 지지 동력, 그러니까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 속에서 삼자 필승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삼자 필승론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삼자 필승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나 들여다봤더니 국민의힘은 현재 수준 안철수 후보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입장에서의 삼자 필승론이고 민주당 주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만 더 지지를 확보하면 윤석열 후보 걸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실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그 지지가 어디로 갈 건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무당파층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안 가고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 정도가 어디까지 갈지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이탈한 표심이 누구에게 갈지 요걸 이제 누가 잘 잡아당길지 이게 좀 설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게 원래 안철수 후보께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 거였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었고 국민의힘 쪽 거였는데 잠시 맡겨놨다가 네. 시간 돼서 우리가 다시 걷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주 정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던 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신만의 비전 혹은 뭐 안철수가 만들어갈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거를 선명하게 중도층 유권자한테 설득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결국은 그래서 잠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 쪽에 다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설 이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15%대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완주를 했을 때 선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한선, 100%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그걸 돌파하지 못했을 때의 행보에는 힘이 실리는 정도가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합이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의 그 총 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뺏고 뺏기는 싸움에서는 10% 15% 정도를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가져간 건 맞아요. 저수지 댐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중간에 뭐가 터졌냐면 무속 논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쪽에 와 있는 층이 다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무당파층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헬마우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조급하다는 말을 계속 언급했는데 네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삼작 필승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기는 또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다자구도로서 일려 다자구도로 이기겠다.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 구도를 바랄 테고 네. 그런데 아직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삼자 필승론 무슨 뭐 국민의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교만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다자구도로 했을 때 승리하려면 보통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네. 건데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야당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지금 선거도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선거 등록 기간으로 치면은 한 보름 조금 넘는 한 20일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인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오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 빠진 뒤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TV 토론이 양자 토론 법원에서 제동 걸고 사자 토론 이야기 나왔더니 국민의힘에서 다시 양자 토론 역제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31일 날 양자 사자 다 함께 하자.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못 한다. 그러면은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빼고 3자만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 전에 토론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토론에 안 나와서 3자 토론이 강행된다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결국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기 싫어서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 쌓이면은 또 안 좋게 보일 테고 그렇죠. 토론에 나가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게 낫다. 어떻게 보세요? 거기 지금 윤석열 선대위 쪽은 법정 토론만 나가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3자 토론을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특검 때도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 너무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그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일단 인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셋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전략하고 윤석열 후보의 개인 퍼포먼스 사이의 괴리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겠느냐가 남은 과제일 것 같은 것이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SBS 낮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 이런저런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자가 상당히 이제 보조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한창 논란이 됐었던 소위 그 3프로 TV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식견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TV 토론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중도층에서 품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리스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자 토론을 통해서 다른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만 자꾸 빠져있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유권자 일각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윤석열 후보가 혹시 일종의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측면이라서 그 어떤 그 타협점을 국민의힘 선대본부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짧게 덧붙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일정과 메시지 이런 거를 지금 내고 있고 민주당은 자기 후보의 장점도 지금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평가에서는 다 1위를 받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보기에 남은 기간 동안 그거 하나 가장 큰 장점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좀 잘 살리는 방향에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선거 캠페인이든지 뭐든지. 다만 이제 오늘 이제 MBS 기준으로 했을 때 그 2030층도 서서히 이제 지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39%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가 나왔는데 40%에 거의 이제 육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이 60%를 넘긴 상황이라서 조금씩 지지 강도가 굳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2030이 여전히 빠르게 의견을 이제 바꿔나가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이나 뭐 이런 논란들이 결국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MBS 여론조사 모두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